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네 번째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실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개정세법부터 내용들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이번 귀속 연도에 법인세 신고 실무하는 데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실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개정된 내용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작년 대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부분들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사랑 프로의 주요 기능들이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수동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했다라고 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기능들을 구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세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제에 적용 대상의 소규모 법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 당초에 지분율 50% 초과고요.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액 비중을 50%로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제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 때부터 적용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한도가 축소됩니다.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1,500이 500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선임신고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삭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20년도부터 이미 삭제가 됐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간략하게 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이 확대됐고 적용기한이 연장됐는데요. 창업 중소기업에 있어서 생계형 창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일 때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8천만 원으로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율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청년 생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5년간 수도권 과밀력 채권역 안에서 50%, 수도권 과밀력 채권역 밖에서 100%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 창업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창업 감면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러니까 2년간, 3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되는 연구인력 개발비 시설투자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일반 신성장 원천 기술 투자에 대한 2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3단계로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적용되는 부분이 일반 신성장 관련되는 연구인력 개발비, 그 다음에 시설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40%에서 50%까지,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해서 3에서 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공제율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 전략 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21년 7월 1일 날 이후 발생된 부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적재산, 자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당기분 기본공제와 증가분 추가공제가 있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투자한 금액의 10%, 그 다음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3%를 추가적으로 더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자산이 사업용 유형자산, 특정 유형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지적재산이 추가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관련되는 부분을 취득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2월 15일 이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 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건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영업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잉여금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성과급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10% 세액공제되던 부분을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근로자는 50%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10% 세액 공제 받을 때에는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했는데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조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이상 동종업종에 취업해야 되는데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하면 적용이 되는 걸로 퇴직하고 2년만 지나면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22년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적용기한도 연장했고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서 한 명당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에 1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청년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1,100만 원, 기타 근로자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은 1,200, 770 뭐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1,200에서 1,300, 중견기업은 지방 구분 없이 그냥 800이었는데 지방에 대해서 900까지 해주고요. 대기업은 지방 구분 없이 400이었는데 지방에 대해서 500을 해주는 걸로 100만 원 더 연장을 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자, 22년도까지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 원 추가로 더 공제해 주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고용이 유지되면 추가 공제도 이루어지지만 고용이 감소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본문에 가서 고용증대세액 공제 설명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사후 관리를 신설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고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 부담분 상당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는 고용이 유지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거를 다음 연도에도 한 번 더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추징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고용이 감소하면 추가 공제를 못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2년도부터는 고용이 감소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때는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유지되면 세액 공제를 한 번 더 해주겠지만 고용이 감소되면 작년에 냈던 세액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과세 연도의 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정 규정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21년도에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21년도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고용이 감소했을 때 추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존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2년도부터 세액공제 받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에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지원 배제하는 부분인데요.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에 이자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서 투자하는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하실 때 이런 내용들은 배제하고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할 때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을 텐데요. 그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세액을 추가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 추가 납부할 때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할 때 10만 분의 25 하루에 10만 분의 25를 적용하던 부분을 10만 분의 22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2월 15일 이후 기간 부분에 대해서 10만 분의 22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이전은 10만 분의 25, 이후는 10만 분의 22를 적용한다라는 거, 기간 계산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알뜰 주유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율을 인상했죠. 인상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감면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 12월 31일까지 석유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했습니다. 자, 감면 요건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 제품 공급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 분기별 석유 제품 구매량이 분기별 판매량의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알뜰 주유소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 되고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은 1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경우에 10%의 세액공제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2년 12월 달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요.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일 23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은 23년도에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은 22년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결산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제공해드렸던 우리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회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기본 데이터를 설치하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에 기중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개정 과목과 적용 내용, 세법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가지급금, 접대비 이런 특정 개정 과목들은 등록되어 있는 적용 내용이 각종 신고 서식하고 또는 세무조정 사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정 과목들을 사용해서 기장을 하실 때, 전표를 입력하실 때 관련되는 적용 코드를 잘 활용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의 코드 번호로 전표를 입력해야만이 세무신고 서식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류가 생기면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하는 의미가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개정 과목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인데,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 기준의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회계학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현금이 출금되거나 입금됐을 때 상대 개정 과목을 정확하게 모를 때 임시개정으로 가지급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개정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결산을 할 때는 관련되는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결산 재무제표에는 결산 후에는 잔액이 그죠? 가지급금 잔액이 영원히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면 가지급금 계정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이유가 법인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법 영향을 받아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의 대여액이라고 하는 이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우리 기업회계에 따른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들 때 쓰는 가지급금하고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같다 보니까 하나의 개정 과목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부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 잔액이 현재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있죠. 사실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추후에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정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가지급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결산재무제표의 가지급금을 사용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임시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가 됩니다. 위배한 재무제표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법인의 신용평가를 할 때 기업회계 기준의 재무제표가 오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법정자본금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지급금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의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적정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원 등에 대한 단기 채권이나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으로 이렇게 개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사용하면 인정이자 세무조정이라든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렇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인세법상에 이야기하는 가지급금은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뭐 이런 계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별 구분은 적요 번호를 이용해서 전표 입력한다. 요거는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거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이런 걸 갖춰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사업자 공급받고 지급한다라는 조건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분리를 해보면 법인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인가, 사업자 간의 거래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사업자냐라는 겁니다.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매각한다라고 하면, 중고차로 매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또는 그러니까 법인세 이런 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각합니다. 근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매각을 할 때는 고민을 합니다. 각종 세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자와 사업자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 적격증빙 수취한다라는 거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됩니다. 재화 용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그러니까 대가가 그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재화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에 계약이나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전이 되면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일 때 적격증빙을 수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적격증빙 수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해서 챙겨보시고, 자, 구체적으로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이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무상지원금에 대한 지급금액, 이 부분도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 없다라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의 월회비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월회비를 내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는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데 비영리 단체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사업자하고 거래이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직원한테 주는 경조사비, 이것도 재화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 없습니다. 수익과 비수익 사업을 겸용하는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 비영리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 사업이 됩니다. 수익 사업이 될 때는 수익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취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수익 사업과 관련되는 건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비수익 사업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권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품권 구입 사용 시에 지출 증명서류 수취 의무 나오는데요.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수취 의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구입할 때는 법인 신용카드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과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구입한 상품권으로 접대비로 사용한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송금 불산입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접대비에 대한 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접대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사용분 접대비는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한다면 접대비 한도 초과분만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권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그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셔갖고 상품권으로 물건 사면 상품권으로 결제 딱 하면 대부분 직원분이 현금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현금 영수증 그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적격증명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출장비 계좌 이체 확인증이 증명서류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출장 여비 지급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의 여비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출장 여비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장 여비가 나갔을 때에는 관련되는 증빙 자료들을 다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챙기는 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출장 경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있지만 정산을 도저히 힘들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항목에 가면 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여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그러니까 적격증명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 없이 원천징수로서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이 이제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미수취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접대비인 경우에 송금 불산입됐다. 적격증빙,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해갖고 송금 불산입되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인정 못 받은 것 자체가 불이익인데 거기에다 또 가산세를 매기면 이중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접대비와 기타 경비는 접대비 외에 기타 경비는 그러니까 송금 인정 여부에 따라서 송금 산입된 부분은 가산세 적용 대상이고요. 송금 불산입된 거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들은 그러니까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30억 이상일 때는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표준 원가 명세서, 부속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 계정의 정갑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으로 처리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수취 제외 대상 금액이죠. 요거는 세법에서 제외 사항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든가 아까 제가 4가지 조건 설명했던 거 있죠. 사업자와의 거래, 소유권 이전, 합법적으로 대가 지급,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 안 된 케이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들은 다 수치 제외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 금액이 나오는데, 차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일단 세무서에서는 가공경비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산세도 가산세이지만 가공경비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분석해서 나중에 소명 요구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득처분하고 소득처분에서 발생되는 상여처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과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면요. 교재는 100부 되겠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의 차이, 앞에서 설명드렸죠. 세무조정이었죠. 세무조정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만 밝히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무조정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소득 귀속자는 이미 다 밝혀져 있느냐라는 건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거쳐서 오면서 이미 다 처리가 된 부분이죠. 그죠? 배당할 거, 현금 적립할 거, 내부에 유보시킬 거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금액 기준으로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보소득처분과 기타 사회출 소득처분, 기타라고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자,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은 결산서상 자본이 왜곡된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본이 왜곡된 경우. 자본이 왜곡됐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왜곡되면 유보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본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 부채가 잘못되면 자본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크거나 작아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가 잘못되면 유보다, 자본이 왜곡돼도 유보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얼핏 들으면 완전 다른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유출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로 법인소득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나갔는데 누구한테 나갔는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 귀속이 분명한 경우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는 결산서상 자본이 왜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곡이 없다라는 경우는 뭐냐면 자본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세무조정이 일어나도 자본이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대표적인 흐름이 손익계산서에 가서 있다가 다시 자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금액이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면 소득처분을 언제 하느냐라는 건데, 대상은 모든 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에서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모든 세무조정에는 다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나옵니다. 정기, 수정, 기한 후 경정청구, 심지어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즉 세무조사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소득처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보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의 왜곡에 대한 세무조정 시에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본의 왜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자산 부채의 왜곡이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산과 부채가 잘못되면 당기순이익이 움직인다라는 걸 세무조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 유보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는 당해 연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왜곡으로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게, 자산 부채의 왜곡이 시정되는 시점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타나서 두 세무조정이 합쳐지면서 유보잔액이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유보잔액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분계를 하는 경우에 또는 관련 자산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정분계를 하고 관련 자산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나타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소득처분 중에 사회유출로 갑니다. 사회유출은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외부에 귀속됐을 때인데 그 귀속자별로 따지면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받는 거죠? 주주가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출자자가 받아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임원, 직원인 주주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자가 받아가는데 임직원인 주주는 제외한다라는 거고요. 상여는 급여, 상여 해서 인건비라는 성격이죠. 상여 처분은 근로소득이 임직원이 받아갑니다. 급여는 임직원이 받아가죠. 그래서 임직원에게 귀속될 때는 상여로 처분하는데 이때 출자 임원, 직원도 포함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고요. 기타 사회유출은 법인, 개인 사업자일 때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합니다. 법인에 귀속되거나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됐을 때는 기타 사회유출인데 이때 법인일 때는 법인 주주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법인 주주도 포함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상여,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사람 이외의 사람한테 귀속이 되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분이 되고요.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관련해서 사후관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되는 강제 항목들이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라든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기부금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 뭐 이런 부분들이죠. 법에서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하라라고 강제화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처분 금액의 사후관리 부분을 한번 보시면 유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보는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관련 자산 부채는 어떻게 되죠? 관련 자산 부채는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산은 당해 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는 그 자산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리하는 서식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얼표해서 잔액을 항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는 유보 잔액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지는 시점을 잘 찾아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보 잔액만 계속 남아있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및 기타 사회유출은 원칙적으로 관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 2월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10년 동안 2월 공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나오게 되면 그 종료되는 시점부터 리스나 렌트 기한이 종료되거나 감가상각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 범위 안에서 계속 추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부금 조정명세서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 상여,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요.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내용을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 신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 금액의 지급 시기와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귀속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세금을 낼 거냐, 몇 년도분으로 세금 낼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 귀속으로 볼 거냐, 작년도 기준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급 시기는 이 소득은 소득자한테 언제 준 걸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준 시점 기준으로 원천징수 문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원천징수해야 될 거냐,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처분 중에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상여는 소득자의 근로소득이고요.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소득은 언제 지급한 걸로 보느냐, 즉 언제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일입니다. 우리가 23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죠. 이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나오면 3월 달 지급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4월 10날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조사를 통해 갖고 발생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걸로 봅니다. 자, 소득의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자,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냐? 자,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가장 쉬운 말은 뭐냐면 세무조정 대상 연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세무조정 하다가 상여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2022년도 귀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년도 세무조사 받다가 상여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18년도 근로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과 기타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입니다. 결산 확정일은 언제죠? 22년도 재무제표를 결산 확정하는 시점은 22년도 재무제표가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거고, 그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겠죠. 그 주주총회 여는 날이 결산 확정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한 결산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다라는 의미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 예를 들어서 22년도 세무조정 하다가 배당이나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귀속 시기는 언제냐? 22년도 세무조정 다음 연도, 23년도 귀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년도 세무조사 하다가 소득처분이 배당 소득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18년도의 다음 연도, 19년도 귀속소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신고서 제출 서류 어떻게 되느냐?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나오면 소득자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자료 명세서는 비슷한 부분이 우리 지급명세서 있죠. 지급명세서하고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자료 명세서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서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방법,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 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하고요. 원천세 신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23년 2월 달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서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로 모든 게 업무가 종료될 겁니다. 지급명세서 관련된, 그러니까 급여 관련되는 모든 신고 업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죠? 연말정산 끝나면 다 종료되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22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진행이 되죠.
신고가 진행되면서 3월 달까지 세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에 소득처분에서 상여소득처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상여는 근로소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정상여고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인데 추가로 지급된 근로소득이 됩니다. 자, 22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귀속 시기가 언제라는 거죠? 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세무조정 대상 연도가 지금 22년이었죠. 그러니까 22년도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22년도에 대한 급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신고 업무가 전부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종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귀속 시기 22년 귀속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급 시기는 신고일이죠. 그죠? 법인세 신고일.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했기 때문에 3월 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연말정산 다시 진행해서 신고 납부한다. 언제까지? 4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서식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 왼쪽에 신고 구분이 있습니다. 신고 구분에 월별 또는 반기별 신고자도 반기에 체크를 하고요. 월별 신고자는 월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 소득 처분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이 나오는데요. 지급 연월은 법인세 신고월을 적으시면 되고요. 귀속 연월은 전년도 근로소득 2022년도 연말정산 시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점, 연말정산 시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적는다. 요건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 모두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급명세서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요거는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같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23년 3월 달 급여를 23년 3월 31일 날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20명의 총급여 8천만 원, 간이세액 95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세무조정해서 23년 3월 달에 인정상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여 처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대표자라고 가정을 하고 한 명에 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해야 될 세액, 추가세액 3천만 원이다라는 건데 추가세액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건데 우리 연말정산이 마감이 돼 있을 텐데 인정상여 귀속자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을 해제하신 다음에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 가면 그 인정상여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정상여 1억 원을 딱 집어넣으면 증가되는 세액이 있을 거예요. 그 세액을 전액 다 원천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천만 원 계산이 되고 나면 자, 정기신고서 작성 부분입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 구분 매월로 해서 간이세액란에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귀속연월은 23년 3월, 지급연월 23년 3월로 해서 신고서 전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매월 신고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연말 소득처분에 표시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귀속연월에 23년 2월, 23년 3월로 표시하고요. 연말정산란에다가 한 명에 1억 원 3천만 원 이렇게 적어서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귀속연월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귀속연월 관련되는 근로소득에 관련되는 귀속 시기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점을 귀속연월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신고서가 2장이 되는 거죠. 그죠? 2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질문 들어오느냐? 전자신고가 2장이 들어가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두 장 신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장 신고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전자신고 했는데 가산세 문제가 딱 걸린다 라고 하면 요 소득 처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소득 처분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가산세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소득 처분 체크가 딱 되면 가산세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귀속 연월 중에 2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23년도 2월분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관련 세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도인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과 세액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22년도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관련되는 걸 의미한다. 즉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귀속연도의 소득이 한꺼번에 한 신고서에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 신고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한 세트로 보고 같은 경우에만 묶어서 신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신고가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자나 매월 납부자나 동일하게 무조건 신고한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특히 반기별 납부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처분 금액과 추가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언제까지 낼 거냐?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하지만 지급명세서는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그냥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17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자료 명세서에 대한 캡처 화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무조정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법인조정에 소득 및 과표 계산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는데요.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보시면 상여 처분해서 이런 처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처분들이 나와 있을 때 상여 배당 관련되는 소득 처분이 있을 때 소득 귀속자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소득자료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소득자료 명세서에서 소득 구분, 귀속연도, 금액 관련되는 정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정상여 대표자한테 2022년도 1억 원이 발생이 됐고, 자,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련해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로하고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그냥 제로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일은 법인세 신고일로 정리를 하시고요. 신고 여부에서 여로 체크하시고 소득자 백두산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필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억 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자, 우리 원천세 신고하게 되는데요. 인사급여 쪽에 가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원래 백두산과 관련되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으면 소득명세 쪽에 가시면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 과세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전년도에도 자료가 제가 데이터가 안 만들어져 있네요. 자, 여기에 넣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추가 자료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우리 상단에 사업연도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인사급여를 2023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자, 23년도로 변경을 하셔서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하는데 23년도에 우리 사례 부분이 있었죠.
사례 부분이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례인데요. 3월달 급여를 3월달에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3월달 급여를 3월달에 정기신고분으로 해서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 해서 이렇게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정상여가 발생한 거죠. 1억 원에 대해서 3천만 원 인정상여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인정상여는 2월 달 원천 징수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귀속 2월 달로 변경을 합니다. 2월 달. 그리고 지급은 3월 달이죠. 해서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불러오게 되면 자, 일단은 매월 연말이라고 체크를 하고요. 연말에 체크를 하고 소득 처분 부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 명에 1억 원에 3천만 원. 그래서 납부세액 3천만 원 적어서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 마감해서 이렇게 신고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사례 부분은 우리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결론적인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월별 납부자인 경우에 20년도 세무조사를 받아갖고 19년도 세무조사를 받았죠. 19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23년 11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귀속연도를 2020년 연말정산 시점이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 2023년 11월 해서 정기신고분으로 해서 뭡니까? 매월분, 그 다음에 연말은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소득처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란에 한 명에서 1억 원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처분 금액, 원천징수 금액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을 납부 금액에다가 이렇게 1,000만 원 적어서 마감해서 연말정산 자동 표시됐고 소득처분됐죠. 마감해서 12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6페이지부터 있는 사례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3페이지에 조정 항목별 소득 처분 사례도 표로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건 참고로 소득 처분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 수익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죠. 수익금액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우리 교재 207페이지가 되겠는데 207페이지부터 내용부터 정리하고 세무사랑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판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중소기업 기본법은 업종에 상관없이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규모, 독립성,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되면 중소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은 약간씩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잘 확인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과 관련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 기준으로만 우리가 공부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이런 세법을 보다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한 규정도 인용하거나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업종 분류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표준산업분류로 반드시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들을 하셔야 되겠고, 자, 주택신축 판매업의 업종 분류 사례가 대표적으로 표준산업분류하고 국세청에서 나오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나대지에다가 내가 주택을 지어갖고 분양할 예정입니다. 근데 내가 건설공사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다 맡겨서 건설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나오느냐? 건설업으로 나옵니다. 건설업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에서 나옵니다. 근데 표준산업분류는 다르다라는 거죠.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건설활동 수행 여부에 따라서 건설활동을 수행했다면 건설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업종이 달라지면 나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쪽에 나오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쪽에서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업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산업분류로 들어가 보면 표준산업분류는 여러분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통계분류 포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표준산업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서 들어와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건설업 쪽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건설업 쪽에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것은 681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설업은 40번대, 41번, 42번대인데 68번대 관련되는 부분은 부동산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업종이 다르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통계분류 포털에 있는 표준산업분류를 찾아서 한 번씩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 제조업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제조업은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제조업자가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가끔씩은 제3의 그러니까 공장을 빌려서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의제 제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되고요.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해야 되고 당해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제조하는데 1, 2, 3번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제3의 시설을 빌려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의제 제조업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뭐 이런 쪽에서 생산해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조업이 아니고 그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내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되면서 나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외 위탁하게 되면 도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국외 제조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외 위탁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국외에 위탁해서 제조한 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 통과할 때 뭐가 발행이 되죠?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 국세청에서 분석할 때 수입세금계산서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명 요구를 하다 보면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종 기준입니다. 자, 업종 기준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이다 딱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호텔, 여관, 주점업, 주점업 중에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주점만 주점업으로 보고 있다. 요 규정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고 요걸 제외한 모든 업종은
중소기업 업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호텔, 여관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업종들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텔이라든가 여인숙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점업은 우리가 자주 가는 생맥주 전문점이나 이런 데도 주점업으로 분류가 되느냐라는 건데 주점업입니다. 주점업이지만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딱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점업 분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 보면 주점업은 숙박 음식점업 중에 음식점 및 주점업 두 번째 분류, 중분류의 음식점 및 주점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의 주점업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세 분류 쪽에 소분류의 주점업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생맥주, 기타 주점업이 나옵니다. 기타 주점업, 생맥주, 기타 주점업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주점업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 생맥주 전문점 운영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과 관련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표준산업 분류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이때 매출액, 평균 매출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매출액으로,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업종별로 최대 1,500억 이하, 최소 400억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 매출액을 판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3조 1항 2호에 대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요건은,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회사가 우리 회사에 30% 이상 출자하면서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인 경우, 그런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 위배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는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관계기업 매출액이 있느냐, 관계기업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관계기업 매출액은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 회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관계기업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관계기업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부분 지분율은 30% 이상을 말합니다. 자, 외부 감사를 받는 A 법인이 다른 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도 지분율이 50%, 60%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배종속관계가 형성이 되고 두 회사는 관계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계기업에 해당이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관계기업 제도는 국내 기업 간의 출자 관계에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간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 회사는 지배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에 한정이 됩니다. 모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감사 받는 회사가 모 회사여야 되고요. 역으로 모 회사는 회계감사를 안 받는데 자회사가 회계감사 받는다, 이런 거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 회사가 회계감사 받는 회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개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 회사가 개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거고요. 자, 자회사 범위에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지배종속관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기업 제도는 국내 기업에서만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판정 시점, 관계기업이 형성이 되느냐라는 건데, 판정 시점은 무조건 과세연도 종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즉 12월 말 법인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매출액을 산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기업 확인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 회사는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이나 지분법 주식에 대한 투자 유가 증권이죠. 그 내용이 계정 과목에 재무상태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투자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관계기업 형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회사는 우리 회사의 주주명부를 보면 됩니다. 주주명부를 보면 주주명부에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주주가 있고 그 지분율이 몇 %냐, 그리고 그러니까 주주인 법인이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져서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기업이 형성이 되게 되면, 자, 관계기업이 형성이 되게 되면, 자, 모 회사와 자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는 감사 대상이고요. 감사 대상이고 100% 출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 회사의 매출액이 300억이고요. 자회사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소기업 판단할 때, 독립성 요건 판단할 때 요 매출액 두 개를 합쳐서 500억을 기준으로 규모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00억을 기준으로 규모 기준 확인했는데 규모 초과됐다. 그러면 독립성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기업이 형성이 되면 모 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액은 합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합치는 건 아니고요. 단순 합치는 건 아니고 합치도록 되어 있는데, 합치는 방법은 지분율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0% 초과하게 되면 단순 합치면 됩니다. 근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합치는 게 아니고요. 지분율만큼 매출액을 합치시면 됩니다. 지분율만큼 합쳐서 판단합니다. 요 경우에 100%니까 모 회사도 전체 매출 500억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회사도 전체 매출 500억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탈락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는 최초로 그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졸업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독립성 요건 중에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플러스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의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해당이 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다가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최초 중소기업 졸업 시부터 졸업 유예기간 4년, 졸업 부담 완화 기간 5년 동안에는 졸업 유예기간 적용 횟수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사업연도별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무조건 중소기업입니다. 규모가 초과하든 내려가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이고요. 그러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년 판단합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이었다가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뭐 이런 형태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목이 실질적인 독립성입니다. 이게
관계기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관계기업 관련해서 관계기업 모회사와 자회사 매출을 합치다 보니까 규모 기준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탈락했을 때 유예기간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유예기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예기간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예기간 적용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개정되면서 유예기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안 될 때도 유예기간 적용될 수 있다.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서 유예기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발생이 되면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이어야 되고요. 평균 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업종별로 최대 120억, 최소 1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중소기업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한다라고 했는데 소기업 판단할 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일단 아니어야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이때 실질적인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그러니까 중소기업 판정할 때 나오는 독립성 규정하고는 다른 규정입니다. 대기업 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투자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쪽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을 확인을 하다 보면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독립성 요건은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립성은 중소기업 판단할 때 독립성하고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 5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판단할 때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따졌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따진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견기업 판정할 때 그러니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느냐라는 겁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할 때는 합산하지만 중견기업을 판단할 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련해서 전체 다 한번 보면 관계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은 포함하지만 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제외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230페이지의 그 사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는 부분은 수익금액 조정금액하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작성된 다음에 우리 신고 부속 서류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기준검토표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정보에 있어서 일단 먼저 사업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 기준, 독립성, 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요건 쪽에 관련해서 업종별로 사업 수익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수익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대부분은 업종이 한 개일 때는 하나만 불려져 오는데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불려져 옵니다. 업종 수익금액이 가장 큰 수익금액부터 첫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금액이 큰 부분, 세 번째는 그 밖의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그 밖의 사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자,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수익금액이 없으면 지우시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수익금액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 하면 제조업 쪽에 두 번째 칸에다가 몰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몰아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을 합치게 되면 19억 9,45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 13억 2,04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수익금액 조정에서 공사 수익금액 3,280만 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금액 반영된 금액이죠. 그 금액이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불려져 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3,280만 원을 뺀 12억 8,760만 원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업종은 어쨌든 주된 업종이 수익금액이 큰 건설업이 주된 업종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건설업을 기준으로 해서 규모 기준으로 갑니다. 규모 기준에 가서 우리 회사 매출액은 건설업이 주업종이면 건설업 이외 매출액까지 전부 다 합친 게 건설업 매출액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억 8천이라고 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을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규모 기준 나오는데 여기에 메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팝업 창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업종을 찾습니다. 우리 업종은 건설업이죠. 23번 F 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에 보면 1,000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000억 입력을 합니다. 1,000억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 기준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업종도 적합하고요. 규모 기준도 적합하다라고 해서 적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독립성 요건. 독립성 요건 보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이런 쪽에 계열 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 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관계기업에 해당이 돼서 중소기업이 탈락하게 되면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4번의 유예기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유예기간 내에 있으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사유 발생한 연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유예기간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32억 8천 기준으로 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 기준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건설업 기준으로 F29번이죠. 29번 80억 기준입니다. 자, 80억 기준. 80억보다 작으면 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기업으로 판정하시면 되겠고, 자,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전부 부적합으로 해서 중견기업은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 요건이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중견기업으로 가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독립성 요건 따져갖고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신 후에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기본사항에 보시면 우리 회사 기본사항에 보시면 13번, 14번, 15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15번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5번에 있는 중소기업 여부에서 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앞으로 접대비 한도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적용할 때 중소기업으로서 적용되는 모든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